안녕하십니까. 부산의 정치와 도시의 미래를 가장 솔직하게 풀어드리는 부산 썰의 전쟁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조아연입니다. 6.3 지방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부산 많이 달라졌는데요. 시장은 바뀌었는데 시의회, 구청은 또 상황이 다르죠. 자, 도대체 부산 민심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시장은 바뀌었는데 우리 동네 재개발, 재건축은 또 어떻게 달라질까? 오늘 이 두 가지를 끝까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도시와 정비사업 그리고 선거 숫자의 구조까지 짚어주실 경성대학교 법학과 강석점 학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경성대학교 법대 교수 강석점입니다. 네, 그리고 부산의 정치와 여론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읽으시는 조영철 부산신문 편집장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부산신문 편집장 조영철입니다. 네, 첫 방송 저희가 같이 호흡을 맞추는데 긴장은 되지 않으시지요? 네. 저는 조금 떨립니다. 아, 어떤 부분에서요? 주로 바닥에서 일단 그만 쓰다가 화면으로 내 얼굴이 비친다는 자체가 왠지 조금 떨립니다. 네, 그 누구보다 사실 취재를 하시면서 여러 분들을 정치인들도 많이 만나보셨을 거잖아요. 후보들도 많이 만나면서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을 것 같은데 이 기회에 속 시원하게 저희 방송은 다 나갈 수가 있으니까 많이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워밍업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제 선거 결과 분석부터 저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는 제가 짚어가면서 두 분께 여쭤볼게요. 그럼 1부 결과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당선인이 약 50.5%,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약 47.9%, 표 차이는 약 4만 6천여 표, 2.6%포인트 차이예요. 박빙의 정권 교체였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 이 숫자를 저희가 어떻게 좀 이해하면 될까요? 2.6% 차이는 굉장히 작은 차이입니다. 작은 네. 차이고, 그렇지만은, 이제 이 전체 시장 선거에서는 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기존에, 구청장과 그리고 시의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구의원까지는 점차 4.2% 차이가 아니고, 그 차이가 점차 아마 보수 쪽에서, 퍼센테이지가 더 높게 해서 보수 쪽의 집결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4년 전과 비교하면 어때요? 4년 전과 비교해보면, 일단은, 시의회 쪽에서 이렇게 보면, 48석 중에 4년 전에는 민주당 의석이 2석밖에 안 됐고, 근데 이번 선거에는 무려 5배인 11석이 민주당에서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상당히 비약적인 발전이죠. 네. 그리고 또 구의회에서는 오히려 4년 전과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시의회가 상당히 좀 비약적으로 진보 쪽에서 의석을 차지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번 선거를 보면은 시장만 민주당, 상대적으로 나머지는 전부 국민의힘이라는 이런 기묘한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편집장님, 이제 다른 선거 과정에서 선거 이제 운동 기간에 많은 분들이 보셨잖아요. 그때 동부 상권 말고 서부 상권에는 특히 이제 주 무대시잖아요. 그때 낙동강 동선이 중요하다, 사수해야 된다라는 말들이 많았는데 그때 정서 좀 어땠어요? 예, 제가 이번에 선거에 16구 구마다 일일이 다 현장을 네. 방문하고 만나고 취재해본 결과, 동부산은 가도 그런대로 했는데 서부산에서는 국민의힘당에서 너무 안일한 대처하지 않았냐. 아니라죠. 네. 예, 지금 우리 국민의힘당 박영주 시장은 세계 도시로 외쳤지만도 서부산은 아니다 이겁니다. 예, 서부산 좀 낙후되다 보니까 이제는 서부산 시대다. 서부산을 더 개발하겠다. 이런 공약이나 이런 초점을 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는 세계 도시다 하니까 정서가 맞지 않는 이런 분야가 제가 서부산 쪽에 많이 느꼈습니다. 오, 좋습니다. 이 안일한 대처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소위 줄투표라고 하잖아요. 예전 같으면은 내가 이제 아는 사람이 있어서 구의원 후보가 누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찍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대세가 시장으로 누가 기운다 그러면은
2번이었다가도 1번 줄투표를 한다거나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번 선거를 보면 교차 투표가 됐다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런 분할 투표, 교과서적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부산에서 이런 게 보편적인 게 정말 특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일단은, 선거를 처음 시작할 때, 선거운동이 처음 시작될 때는 아마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의, 소위 말해서 민주당 바람이 어느 정도까지 부산 지역에까지 퍼질 것인가. 낙동강 벨트가 무너져서 적어도 남구나 동구까지는 함락할 것이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봤는데, 의외로, 선거운동이 이제 치열해질수록, 보수의 직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네. 그것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방자치선거니까, 네. 지방선거는 그 자치선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선거니까 이 자치를 함에 있어서 과연, 어느 쪽에 이 구청장, 그 다음에 구의원, 시의원, 지역 일꾼을 뽑는 데 있어서 정당보다는 인물 중심으로 간 게 아닌가, 이번 선거는. 그래서 정당으로 이루어졌던 이 줄투표가 인물 중심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교차 투표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현대점입니다. 우리가 부산의 국회의원, 이제 옛날에는 17명이거든요. 이제 18명이 되었는데, 서부산 같은 경우는 내가 항상 느낀 이거였어요. 전재수 후보의 현수막은 이제 서부산 시대를 열겠습니다 하고 서부산 주민들의 희망을 이게 주고 했는데, 국민의당 박영조의 선거 캠프는 이제는 세계 도시 부산 이렇게 그러니까 주민들이 느끼는 데는 너무나 많은 변을 느꼈고, 또 이번에 서부산 쪽 국회의원, 과연 조경태 국회의원이나 김도우 국회의원이나 진짜 적극 안 났었어요. 참 이게 내가 봐도 현재 국회의원들이 너무 소극적이었다. 가까운 외로 사하의 다대장님 같은 경우는, 이상한 시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당인데요. 유일하게 사하의 4개 시의원 중에서 3개는 국힘이 잡았지만은 그 제4선거는 민주당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조경태는 더 활동도 하지 않고 너무 무관심하다 보니까 시험도 떨어지고 구임도 주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우리 편집장님은 너무 아쉬웠다. 서부상권에 조금 더 서부상권에 맞는 공약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워밍업으로 저희도 정말 교과서적인 대화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교차투표 좋습니다. 이게 줄투표가 아닌 저희의 이제 정말 시민의식이 올라가고 저희가 이렇게 1인 1투표제잖아요. 한 투표 한 투표를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 교차투표 너무나 좋은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의문을 가지는 분야가 있습니다. 선거가 잘 끝나서 시장 바뀌었지, 구의회, 시의회도 바뀌었으니까 어떻게든 돌아가겠지라고 좋은 방향을 생각해야 할 이 시점에 올림픽공원에 가면은 젊은 2030 세대들이 지금도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고, 부산 선관위 앞에서도 5시부터 8시까지는 집회 신고를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침묵 시위를 이어간다고 해요. 집회 신고를 8시까지만 내놔서요. 그런데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무엇을 외치고 있느냐? 부정투표, 재선거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부터가 문제가 되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교수님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우리 헌법상 이 선거 관리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 사무와 투표관리 사무는 헌법상 선거관리위원회로 되어 있고, 그 헌법의 규정 중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은 딱 3개 조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가 헌법 구조로 이렇게 보면 앞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 다음에 국회, 그 다음에 행정부, 대통령, 국무총리, 그 다음에 행정각부노고, 그 다음에 감사원, 그 다음에 법원, 그 다음 헌법재판소, 그 다음 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이 정부의 소속 기관인 감사만 하는 감사원이지, 이 감사원이 헌법상의 독립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하는 데 있어서 감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원의 이 감사 대상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느 정부기관도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무소불위의 어떤 그 권력을 휘두르는 기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수뇌부인 선거관리위원은 그 구성을 보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과 그 다음에 국회가 임명하는 3인,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3인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9명의 선거관리위원회, 순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떤 그 수뇌부를 장악하고 있는데 사실은 주인의식이 없는 게 흠이죠. 그러니까 주인의식도 없는 법관들이 와서 9명이 차지하고 있고 그 임기도 장장 6년입니다. 상급직도 아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6년에다가 감시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무쇠불위의 어떤 권력을 휘두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 또 그게 이번에 뭐 송파구에서 그 송파구의 뭐 투표구에서 일어난 사건은 부족 사태. 네. 투표 용지가 부족했어. 투표하러 온 주민이 투표를 못 하고 갔다. 자, 우리 헌법상 모든 국민은 주권 제민의 원칙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이 가지고 주권을 갖다 가지는데 그러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왔는데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용지를 부족하게 했다. 이건 심각한 현상이죠. 상식적으로 네. 어떻게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2030의 학생들부터 일단 들고 일난 겁니다. 근데 그거를 또 그동안의 부정선거다 또 뭐 재선거다 이렇게 이제 하는 그 부분과 이 결합이 돼서 네. 이번 선거는 명확하게 이 투표 용지가 부족해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이게 명확히 나온 거거든요. 실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6시 이후에 이 뭡니까 투표 결과에 대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6시 이후에 투표 용지를 보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대기표까지 받아가면서 했죠. 10시까지 투표를 했다. 웃기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공직선거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어떤 그 규정한 공직선거법에도 출구조사 발표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늦게 갖고 와서 했다.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적어도 자기가 존재한다는 그런 걸 한다 하면 제대로 좀 업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차에 선거관리에 대한 그 투표에 대한 이 의구심이 정말 많습니다. 곳곳에 뭐 이상한 뭐 소쿠리에 뭐 투표를 했다든지 투표 용지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가지고 가서 밥을 먹고 오다가 그 투표된 용지를 가지고 와서 개표기에 넣었다든지 이러한 참 우리가 이 세계적으로 민주화된 국가에 살고 있는데 대명천지에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을 하려 하면 개헌을 해야 되거든요. 네. 헌법기구니까. 그래서 이거를 헌법에 있는 상계 조문에 국한된 이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개헌을 해서 촘촘하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적어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관도 좀 둬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편집장님은 이번 부정선거도 외치고 있고 재선거를 외치고 있잖아요. 현장 한번 가보시고 주변에 목소리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는데 우리 방금 말했던 우리 강석준 교수님은 이제 법률적으로 얘기했지만 저는 법률 말고 생활 속에 직접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가까운 여러 많이 집안에 강도가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은 이 치안이 안정된 지역인데 강도가 못 들어오도록
또는 들어와도 잡을 수 있도록 전국에 CCTV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석구석마다 CCTV 있고 또 그리고 강도들 들어오면 하여간 그 잡을 수 있는 비상벨 뭐 이런 게 조치가 많은데요. 이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투표에 대한 투표 용지가 CCTV에서도 잘 공개 안 하고 흔히 막 우체국에서 이거를 관리를 하는 이 과정에 즉 뭐냐면 부정 투표 또 부정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을 뻔히 많은 데 있는데도 왜 국회의원들은 거기에 대응 안 하는지 제가 의심스럽고 2년 전에도 국회의원 선거도 심각하게 작용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왜 이번에는 왜 이거를 사진에 좋지 않은지 참 의심스럽고요. 제가 항상 말하는 거는 부정투표를 할 수 있는 크게 네 가지가 저는 저 나름대로 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도 한번 그 테스트 검증했는데요. 빨간 용지 50개, 파란 용지 50개, 100장을 개수기에 엮고 돌리면 50대 50이 나와야 되는데 64대 36. 흰백지여도 그 통에 실질적으로 그 기회가 있었어요. 존재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번에 그런 이야기 함부로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래가 지난 2년 전에 그 투표 개수기를 찾다 결국 못 찾다 보니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편집장님은 예전부터 부정선거론자. 네, 부정선거론자 진짜.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크게 그 부정선거 할 수 있는 네 가지 요건 중에서 있고 또 이번에 한번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그렇습니다. 이번엔 제가 부산의 그 선거관리위원과 그 우체국 쪽을 제가 자주 들락날락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가 한 30도 넘는다 이야기 듣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뭔가, 이거 부정 의혹이 있다. 2년 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선거관리위원과 우체국을 달랑달랑 했습니다. 그 근처는 제가 기자증 신고를 내도 출입구 통제되었고 막았습니다. 또 들어가도 왜 들어갔냐 이유를 써라. 진짜 통제가 심했습니다. 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나 우체국에 들어간 것도 통제를 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밤늦게 새벽까지 불 켜진 거 보면은, 주로 한국말도 잘, 전안 된 이런 사람들이 20, 30명이, 이제 알바로 쏘인 거 보고, 과연 저게 뭘까?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 저 나름대로의 그런 의심을 했는데요. 이런 것이 이제는 좀 뭔가 시스템적으로 딱, 강도가 못 떠도 사실 예방타고 시술타고 이랬는데 이거는 우리가 사전투표와 본투표 한 3일 정도 그 기간을 이렇게 무의미하게 보냈는데도 현재 국회의원들은 법도 안 바꾸고 무엇을 하는지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래 보면 소위 이제 국민의힘의 진성 강성 당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 또 어떤 분은 또 그분들을 태극기 세력이다 이렇게 표명을 하고 있고 그 정강훈 씨나 또는 그 국사 교사했던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 이제 부정선거 전한길 그분 같은 경우 부정선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이래 보면 부정선거다 재선거다 하는 거를 하려고 하면 이 법원의 태도는 뭐냐면 당락을 뒤바뀔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투표가 나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재검을 할 때. 그러면 이제 이번에 오세훈 시장 선거를 이래 보면 한 5만 6천 표가 아마 이겼을 겁니다. 근데 이제 송파구의 그 투표함에 그날 투표하러 가지고 투표를 못 한 사람이 2천 명인데 네. 그 2천 명이 와서 전부 다 했다고 오세훈 시장 건너 정원호 네. 정원호 후보를 찍었다 하더라도 결코 당락을 좌우할 만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재선거를 할 수가 없다 하는 게 사실은 대부분의 일관된 판례거든요. 판결이고. 뭐 그런 것은 광역의원이나 구청장이나 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데 그걸 반대적으로 구의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은평구에 그 투표함에 그걸 하면
구의원은 바뀝니다. 비례가 바뀔 수 있잖아요. 비례도 바뀌고 구의원도 바뀔 수 있어요. 비례대표 구의원, 그 다음에 구의원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재선거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근데 우리가 재선거를 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순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소청을 해야 됩니다. 선거 소청을 해야 됩니다. 그 소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일정 수의 당원의 연명을 해서 청구를 하거나 또는 후보자가 하거나 또는 정당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면은 이제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러한 그 원고 측이 하더라도 그것을 가령 특히 이제 쟁점이 부재자 투표, 관외 투표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하구의 입장을 예를 들어 봅시다. 사하구에서는 아이러니하게 사전선거 투표, 그 다음에 본투표에서 김척수 후보가 이겼습니다. 4,500표를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우리가 그렇게 쟁점이 있고 논란의 소지가 많았던 사전투표에서도 김척수 후보가 이겼고 김태석 후보를 이겼거든요. 본투표에서도 이겼어요. 4,500표 차이로 이겼는데 관내 사전투표에서 10,000명이 와서 투표를 했는데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근데 10,000명이 와서 투표를 했다는데 사 지역의 유권자가 관내에서 10,000명이 투표했다는 거는 적어도 관내의 선거인 수가 한 3만 명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사하구의 유권자가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외국에 나가 있고 뭐 이런 사람이 3만 명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10,000명이 투표를 했는데 그 10,000명이 한결같이 8대2로 사전투표와 본투표와 어떤 지역적인 어떤 그 민심과는 달리 민주당의 후보를 8,000명이 8,000표를 찍고 그 다음에 2,000명이 국민의힘 김척수 후보를 찍어서 그래서 6,000표를 관내 사전투표에서 이겨서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4,500표를 이긴 김척수 후보를 1,500표 차이로 김태수 후보가 이겼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4년 전에 20년도입니까? 20년도죠? 그때도 최인호 후보와 김척수 후보가 했는데 697표 차이로 전국 아마 적은 숫자로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그때 당시에도 관내 사전투표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에 선거 소청을 해서 소송을 진행을 했었어요. 했는데 법원의 판사가 그러면 관내 사전투표함을 열어서 검표를 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관내 사전투표에 만약 이번 선거를 비교해보면 10,000명이 와서 투표를 했는데 그 10,000명이 관내 사전 선거인이 3만 명인데 그 3만 명의 명단과 거기에 10,000명이 투표한 명단을 갖고 와서 그 10,000명이 어느 쪽에 지원을 했고 어느 쪽에 지지를 했고 이런 거를 정확하게 해서 명단을 제출해달라. 특히 관내 사전 선거인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법관이 사하구 선관위원회에다가 명령을 하고 사실적으로 촉탁을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서 왜 안 했느냐고 계속적으로 법관이 하니까 결국에 안 하니까 200만 원의 벌금을 내고 관내 사전 선거인 명부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오늘날 부정선거의 어떤 논란, 그 다음에 재선거의 논란입니다. 그런데 그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 명부를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투표하러 가면 주민등록증 제시하고 이름 확인하고 사인합니다. 자, 그것이 사전 투표할 때도 그렇게 하죠. 하잖아요. 근데 관내 사전 투표는 관내에서 투표를 할 때 그러한 것이 선거인 명부라든지 그다음에 관내에서 했다 하면 그런 것도 근거를 삼아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명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게. 자, 그런 거는 뭐냐? 그러면 역대적으로 항상 부정선거 시비와 재선거 시비가 이루어진 곳은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어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관내 선거인의 명부를 정확하게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선거인 중에서 이번에 투표를 한 사람이 누구누구다 하는 거를 사인을 한 거를 전부 제출을 해야 됩니다, 법원에. 그렇게 해야 적어도 부정선거 시비에서 아마 논란을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스템상 그것은 힘듭니다. 제가 보니까 이번 그 재선거 시비와 관련돼서 제가 법적으로 전부 다 봤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관할 투표구의 동직원이나 또는 면직원이나 또는 뭐 구청 직원들한테 협조를 구하면 반드시 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은 응하여야 한다 하고 헌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응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입니다. 그런데, 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래서 관할 현장 투표관리사무소의 사무원인 지원을 나간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자, 투표용지가 부족합니다 하고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응하여야 한다 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선거 지원 업무를 나갔는데, 정작 투표용지를 빨리빨리 갖다 줘야 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경무에 휘달린다. 골라가면서 휴가 가고 연가 신청하고 이러합니다. 자, 이런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언제 요 앞전에 또 기자회견을 하는데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이러한 법 조문도 해석하지 않고 헌법 조항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선거관리위원들이 그렇게 하면 나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 헌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나 그 위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나 도대체 이 법치 행정을 안 한다는 거죠. 무식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국민의 어떤 가장 그 권리의 출발점인 이 투표에 대해서 적어도 가장 이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되고, 주권의 행사를 정확하게 행사해야 되고, 그거를 정확하게 집계를 하고 실행해야 될 선거관리사무가 엉망진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선거관리에 대한 이 사무, 선거관리위원회, 이거는 정말 이번 기회에 대기획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2030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서 시선거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전가하고 이래 하는 거는 기존의 어떤 태극기 세력이 주장하는 부정선거와 재선거하고는 완전히 그 운동하고는 궤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순수한 주권을 침해받았다는 그거에 대해서 이 전 국민들이 공감 의식을 느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를 해서 적어도 국민의힘의 어떤 국회의원이나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나 이 빨리 개헌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수술할 수 있는, 그리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빨리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독립기관으로 돼 있기는 하나,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대개혁이 가장 지금 현실적이라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해체를 요구하기도 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이 이제 우려하시는 건, 해체를 요구한다고 하면, 해체를 하면 그건 독립기관이 아닌 이제 저희가 나라에서 그래서 해체를 한다 하는 거는 개헌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헌법 속에 존재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없앤다 하면은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그 항목 조항, 상계 조항과 그 기구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전에서 헌법범위에서 없애야 되니까 개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개헌 문제와 맞달리기 때문에 이 개헌은 정말 어렵습니다. 개헌은 우선 그 국회의원이 3분의 2 이상이 200석 이상이 발의를 하고 또 재적은 과반수에 찬성해서 한 다음에 국민 투표를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헌 절차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막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번 2030 세대들이 일어난 이 부분이 정말 부정투표냐, 부정선거냐, 선관위의 사태로 해서 이렇게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자, 이제 부산의 입장만 좀 보면,
이렇게 들고 일어난 부분이 사실상 재선거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정말 부산이 부정투표, 부정선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 향방에 대해서도 궁금해들 하세요. 이 교수님의 입장에서 이제 먼저 좀 부탁드립니다. 그거를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공직선거법 222조에 보면 재선거에 대한 요건에 대해서 적어도 당락을 뒤바꿀 수 있을 정도의 네. 어떤 그거를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당락을 뒤바꿀 수 있을 정도의 요건을 요구한다는 거는 그 입증은 누가 하느냐? 원고가 합니다. 원고인 누구냐? 일정 수의 소청인 당원들이 하거나 안 그러면은 후보자가 하거나 안 그러면 정당이 해야 됩니다. 거꾸로 보면 송파구 사태를 이를 보면 송파구에 있는 주권을 침해당했던 국민들이 일정 수의 연명을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거는 당락이 뒤바뀔 정도의 그게 아니다. 시장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자 가령 구의원으로 보면 구의원이 만약에 소청을 하면 그건 다른 문제죠. 네.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판단을 해야 되고 문제는 구의원이 그렇게 후보자가 돼서 소청에 되고 원고가 되고 한다 하더라도 그날 송파구의 그 투표소에 있던 전체 선거인의 명수가 몇 명인데 그날 투표한 사람이 몇 명이고 누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와서 투표 용지가 없어서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인지를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느냐? 후보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네. 그거는 힘들죠. 입증 못 하죠. 네. 그렇죠. 이거는 거의 원천적으로 힘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송파구의 그 선거관리위원회 그 투표함을 갖다가 점거보전 신청을 했는데 그 투표함이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 쓰레기통에 돌아다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저희 이번에 진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때문에 더우나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 편집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금 우리 부산시 강수구에 가면요. 명지 1동, 명지 2동, 저게 녹산동, 대저동, 신호동 가면요. 공통적인 현수막이 지금 쫙 깔린 게 이겁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하는 현수막이 지금 강수구에 네. 쫙 깔렸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는 안 예, 되죠. 예. 그래서 이게 뭐냐,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하는 이거는데요. 그 중에서 명지 1동의 그 동사무소 옆에 가면 이렇습니다. 사전투표가, 박상준은 73.2%, 네. 김형찬은 26.8%, 본투표는 박상준은 49%, 김형찬은 52% 이겼다. 그러나 사전투표는 너무 차이 난다. 3배 차이 난다.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이해되느냐? 녹산동에 있고, 지금 우리 그 부산 강서구는 지금 현재도 현수막이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면서 과연 저것이 사실일까 아닐까에 대한 네. 의문이 있고, 저도 한번 거기에 좀 더 깊이 연구. 그러니까 이제 그 하게 전쟁이 뭐-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기성전 관내 사전투표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관내 사전 투표의 문제 때문에 벌금 200만 원에 끝냈다는 거 듣고 저 정말 충격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게 적어도 선거인 수, 그 다음에 선거인 수 중에서 투표를 한 선거인, 그거를 명단을 적어도 관내 사전 선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증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야 된다. 그거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거나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거는 자기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냥 정해주는 겁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심각한 문제. 사실 저희가 뭐 오늘 결과 분석해서 이렇게까지 막 열변을 토로할 건 아니었는데 정말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두 번째 주제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더 궁금해 하실 거는 어쨌든 일단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지만 일단 시장도 바뀌었고 모든 이제 행정의 구성원들도 바뀌는 분들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실생활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2부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실생활로 돌아가 보는데요. 자, 시장이 바뀌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시장 바뀌었으면 전 시장에 했던 건 올 스톱이 되겠네? 그러면 특히나
재개발, 재건축이 포함된 여러 구가 거의 대부분 구가 포함이 돼 있죠. 그러면 우리도 올스톱이 되는 거 아니냐? 바뀌는 거 아니냐? 많이들 걱정을 하실 겁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저희는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까요? 부정적으로 바라볼까요? 많은 시선들이 있는데 교수님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도시를 발전시키는 게 크게 보면 우리가 이제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그 법률을 보면 도시를 만드는 게 이제 주로 세 가지가 됩니다. 그 벌판에 신도시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도시의 어떤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기반 시설, 뭐 도로나 하천이나 공원이나 뭐 여러 가지 뭐 폐기물 처리 시설이든 여러 가지 기반 도시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우리는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그 벌판에 신도시를 만드는 거 말고 기존에 있는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기존에 있는 도시가 너무 설마되고 노화돼서 다시 부수고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정비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은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과 그다음에 정비 사업, 그다음에 도시계획 시설 사업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요. 이 정비 사업은 도시의 어떤 그 존재하는 한은 반드시 정비 사업은 있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특히 우리 부산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면 창원이나 구민이나 또는 뭐 서울이나 6.25 때 전부 폭격당했거든요. 근데 부산은 전국의 피난민들이 다 와서 물론 뭐 아이러니한 거고 다행이지만 폭격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설렘화된 기존에 있는 주거시설이 40년, 50년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규모에 비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비사업 구역이 많습니다. 그건 240개 구역이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부산만의 특징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산광역시는 반드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뭐 시장이 바뀐들 안 바뀐들 간에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런데 연속적으로. 이제 시장들 간에 이제 방향성도 있잖아요. 속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전 시장, 박 시장, 지금 현 박 시장 같으면 민간 속도와 규제 완화에 속도를 많이 냈거든요. 이번에서도 어떻게 될지에 대한 관심사가 가장 커요. 근데 역대 이제 이래 그 지방 정부가 교체가 되면 민주당 쪽에서 이제 주로 집권하면 이제 기존에 있는 마을을 최대한 손을 안 대고 원주민의 어떤 정착민, 그 다음에 재개발은 어떤 시각에서 보면 원주민을 쫓아내는 사업이다라는 시각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보면 되도록이면 뭐 도시 재생 사업으로 해서 도시의 어떤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지 않고 그렇게 이제 가는 게 이제 도시 재생 사업으로 이제 주로 이제 그렇게 가는 건데,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뭐냐면 공공성이다 또는 뭐 투명성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 기존에 있는 정비 사업을 이렇게 보면 적어도 도시 그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조합 인가까지 나서 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하나의 그 시행주체인 조합 인가까지 나고 그 조합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그 사업 승인까지 나 있는 사항이라면 그거는 거기 지역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거의 75%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정비 사업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 시장이 바뀐다 한들 그건 그대로 갈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사업 인가, 그다음에 뭐 관리처분 계획, 그다음에 뭐 이주 이렇게 해서 이제 쭉 그대로 절차대로 갈 겁니다. 이제 그 전에 있는 사항이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원주민이 지금 현재 이제 4, 5년 전에 했던 거하고 지금하고 건축 자재비가 이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분담금이 늘어나거든요. 뭐 그러한 분담금을 부담할 수 없는 그러한 정도면 이거는 일반 분양을 좀 많이 시켜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비례율적인 측면에서 잘 맞춰야 되는데 그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상된 그 건축비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조합원이 분담금을 과잉된 고액의 분담금을 부담하지 못하면 힘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업 특히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그게 노거든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우리가 분담금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비 사업이 그렇게 쉽게 가지는 못할 거다.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질 수밖에. 지금 추진하려고 하시는 그 구역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생각이 많으시겠어요? 이제 뭐 시장도 바뀌고 하니까, 네. 우리 최근 박 시장님 계실 때도 정말 많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빨리빨리 추진이 되면 좋았는데, 시끄러운 곳도 꽤 많았어요. 이제 뭐,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소개가 되는데, 취재를 많이 해 보시면서 우리 편집장님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사례들이요. 한 방향으로 추진이 좀 쭉 되면은 빨리 끝날 것도 있었지만, 시장이나 아니면 시정에서는 좀 밀어주고 빨리빨리 속도전으로 가려고 했는데도 그 안에서도 문제도 많았고 한데 이런 부분 뭐 에피소드도 있을 것 많을 것 같은데요.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이 재개발을 한 30여 년 동안 취재를 해보고 분쟁도 해보고 재판 가지고 겪어왔는데 제가 보는 각도는 두 가지입니다. 일 각도가 지역에 낙후된 그 건물을 다시 재생이나 다시 재건축 재개발하려면 정부나 부산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제도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제도가 재개발 재건축 이 특별법이 있어서 이제 주민들이 또 조합원들이 뭉쳐서 만들다 보니까 이거를 부산시에서 해줘야 할 당연히 일을 주민들 한다고 팔짱 끼고 예산 지원도 안 해주고 팔짱만 끼고 더 이게 감독만 많이 한 이런 사례. 또 한 가지는 부산시에서 재개발의 그 조합원이나 용역사들이 부정부패가 생기면 과감하게 개입해서 이거를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때는 또 팔짱을 끼고 니들끼리 한 사업 우리 왜 관여하노 이 방치하다 보니까 우리 재개발 지금 쪽은 지금까지 수많은 그 어떤 게 지체와 해가지고 변호사들만 돈 벌어주는 이런 재개발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 해가지고 주민들은 다 쫓겨나고 이런 부패가 형성되는데요. 이게 좀 개정됐으면 좋겠고 현재 우리 부산 세월은 시장님께서도 이거 어느 정도 압니다. 전재수 시장님도 옛날에 구포 덕천 만든 쪽에 재개발에 대해서 관여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잘 한다고 보고요. 네. 이 두 가지 측점을 부산시도 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 의견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공감을 하는 게 저도 이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제 시청 공무원한테 이제 건축가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주민 편에 서야 되지 않냐, 구청도 아니면 시청은 어쨌든 시민들 편에 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건설사도 중요하겠지만 그들도 입장이 있겠지만 우리 입장이 이런데 중재 좀 서달라고 했더니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두 집단 다 그냥 민원인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재를 해줄 수도 없다라는 걸 듣고 한편으론 이해되지만 이거를 그냥 공무원이니까 자기 할 일은 이해는 한다만 각자 다 민원인이다 우리한테는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약간 좀 황당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시청이 아무리 우리가 해야 될 역할 분담이 있긴 하겠지만 분란이 생겨가지고 제대로 해야 할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은 이건 역할 분담이 아니라 시청도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을까. 그 전에 시의회든 뭐든 어떻게든지 저희가 머리를 맞대면 바꿔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해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개발, 재건축을 바라보는 하나의 정비 사업을 어떻게 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규율하는 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합의 성격인데요. 이 시행을 하는 게 이 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이 법률 자체가 사법이 아니고 공법이거든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공의 이익이 뭐냐?
그거는 쾌적한 주거 환경의 개선입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의 개선은 우리가 헌법상에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헌법상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이러한 행정법이자 공법이 실현하는 구체적인 실현법이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공익을 실현하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공무원이 하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이 도정법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공적인 사명의식이 있고 하나의 어떤 방관자적인 입장을 넘어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 아닙니까, 공무원은. 그래서 당연히 그걸 개입을 해야 되죠. 개입을 해야 되는데 재개발을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그거는 그 지역 주민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분담금을 이 정도로 내고 내가 좀 더 깨끗한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 하면 그냥 재개발하는 거고, 도저히 나는 그게 안 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나는 청산금을 받은 데다가 그것을 재개발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고 다른 데 가면 헌 아파트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그 노후화된 단독주택 사는 것보다 그렇게 가면 그것도 하나의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니까 여러 가지 재개발이라는 거는 하지 말자 하자는 것보다는 과연 내게 어느 정도의 이익이 부여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그래 크게 어떤 그 원주민을 쫓아낸다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한 번쯤은 재개발에 대해서 인식 전환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 입장에서 현재 그 오세훈 시장님이 그 서울시정을 하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례니 기타의 특별법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부산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과 부산가의 재개발은 너무나 차이 나요. 똑같은 대한민국인데도 이런 그 조례나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도 서울에 있는 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그 어떤 특별법이나 또는 조례를 바로 부산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아마 재개발 재건축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네. 또 전재수 시장 정치 기반이 이제 북구 강서 사상 이제 서부 상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게 중심이 이 재개발 재건축이 원도심 서부산 것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하고 예상을 하고 계세요. 그 편집장님은 이제 들으시면서 이제 많은 후보들도 만나고 당선인들도 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신 분들이 계셨을까요? 아니 그때 현재 그 국회의원이었던 시영 구청장하고는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관심도 없고 오직 또 우리나라 이 정치가 뭐가 참 우리 흔히 말로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이 되려면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학식도 아니고 오직 국회의원만 잘 따르고 가방 묻지만 잘하면 되는 게 현재의 우리의 정치 흐름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국회만 바라보고 있지 그 지역에 무슨 이런 거는 1도 관심 없습니다. 우리 흔히 말로 행사장 가보이소, 어디 가보이소. 국회의원 사무실에 다 있지. 위원 현장은 잘 없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고는. 이런 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도 이제는 시의원 구의원도 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럼요. 또 민원을 해결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진정으로 우리 그 국민 시민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좀 살펴보는 이런 의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서부 상권으로의 무게 중심 이동, 이 재개발 재건축의 이동 부분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박영준 시장 때도 서부산을 발전시키자 해서 시정의 중심을 서부산에 가져가기 위해서 서부산 청사까지 만들어서 서부산의 어떤 그 개혁을 위해서 또 발전을 위해서 힘을 쓴 거는 맞거든요. 맞는데 이 서부산이 물론 전재수 지금 당선자 겸 시장도 북구 사람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부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부산의 구조가 원래 남포동에서 중앙동으로 해서 동네로 갔다가 그 다음에 광안리로 갔다가 해운대로 갔다가 역사적인 발전의 어떤 그 축을 보면 아무래도
동부산 쪽이 신흥 주거지고 신흥 발전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발달돼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남포동이나 대신동이나 또는 뭐 개정이라든지 또는 북구 뭐 덕천동이라든지 이쪽 서부산 쪽에 비해서는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골고루 잘 사는 부산을 만약에 그런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렇게 본다면 그거는 서부산을 갖다가 살기 좋은 주거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서부산에 사람이 오게끔 해야 됩니다. 네. 서부산에. 그래서 서부산이 사람을 오게끔 만드는 거는 현재 서부산의 어떤 그 지도를 펴보면 이 공단이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상신평공단이라든지 신평장린공단 또는 사상공단 이제 이쪽을 첨단 산업단지로 변모를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쾌적한 주거 환경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직장을 찾아서 서부산 쪽으로 주민이 몰려오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주거와 관련된 시설이 들어오겠죠. 그런 측면에서 과연 공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특히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 하나의 어떤 행정적인 측면, 그게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원도심에 대한 이 부분을 정비 사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물론 도정법이라는 실정 법률이 있지만 조례나 고시나 규정을 통해서 적어도 법률에서 정해진 용적률 검표를 찾아먹을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인센티브를 주면 아마 재개발, 재건축을 비롯한 정비 사업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쪽으로 질투표를 해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은 예측이 가능한데 다행히 어떻게 보면 예측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보다 균형이 맞춰질 수는 있잖아요. 시의회에서 견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좀 절충을 해서 예산 조례 조직 개편이 이제 시의회에 거쳐야 하니까 어느 정도 균형 감각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사실 이제 전재수 당선인이 이제 조만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방향성도 이제 하나하나 분야별로 내놓을 거니까 저희가 거기에 조금 더 주목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발표를 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현일장님, 할 말씀 많으신데, 오늘 많이 못하셨죠? 그럼 마지막 마무리를 해볼까요? 오늘의 핵심 내용, 이것만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이거는 좋은 방향으로 보셔도 된다.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짚어보시라 하는 핵심 내용 하나씩만 짚어주시죠. 자, 재선거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현행 법원의 태도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면 당락을 뒤바뀔 만한 그러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되고요. 그에 관련돼서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재선거를 하지 말자 하는 결론이 52%인가 그렇고 재선거를 해야 된다 하는 게 47%인가 그렇습니다. 물론 그 비율은 비슷하지만 그래도 그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법원에 가서 소청을 끌고 가면 아마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차라리 제도개혁적으로 어떤 소모적인 이러한 어떤 그 투쟁보다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똑바로 설 수 있도록 법률로서 좀 제도개혁을 하는 쪽으로 좀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은 이제 부산시의 이제 이 시장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장이 과연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디 쪽에 주안점을 둬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서부산 쪽에 주안점을 둬야 되고 서부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은 뭐냐? 사람이 많이 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사상공단과 신평장린공단을 판교처럼 디지털 밸리로 바꾸면 사람들이 온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판교처럼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디테일한 방법은 혹시 토론 시간에 주어지면 제가 아주 상세하게 제가 안내를 해드릴 수는 있고요. 이제 그런 측면. 그다음 정비 사업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비 사업은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에 주어진 최소한의 용적률 검표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이 주어지는 하나의 상한선을 최대한
찾아 먹을 수 있도록 네. 하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어느 정도 저는 활성화될 것이다. 그리고 조합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떤 분담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기반 시설에 관련된 비용이 상당히 이제 차지하는 비용이 높으니까 기반 시설에 대해서 적어도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는 네. 그러한 부분을 좀 시에서 좀 강구를 하고 시의회의 역할을 조례라든지 뭐 고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는 게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는 그러한 진행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앞에도 잠깐 얘기했지만도 집안의 강도가 들을 걸 대비해서 문단속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강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도 방충망도 문도 만들고 자문실도 만들고 CCTV를 달고 여러 가지 비상별 이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선거 제도의 문제는 이런 것이 빈약하다 말합니다. 이거를 잘 알면서도 방치해야 한 이 자체도 나는 같은 강도라고 보거든요. 나는 강도들이 너무나 맞서치는 이 선거를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전투표를 본투표로 가든가 사전투표가 그대로 가야 될 것 같은 사전투표가 난 뒤에 정확한 통계와 그 네. 기록과 그리고 이게 이제는 이동하는 우체국이나 선거 가는 것도 지금 본선거의 그 투표 관리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경찰 입학 또는 사람 입회해서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해야만이 강도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시나 정부에서 빈약한 건축은 지원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시나 구나 또는 정부에서 지원을 못하는 망정 재개발을 한다는 사람한테는 최대한 필요와 빨리 할 수 있도록 규제도 좀 줄이면서 신속하게 하고 그 대신에 거기에 부정이나 잘못이 있으면 강하게 네. 시에서 개입해서 강한 조치를 하고 이는 뭔가 재개발하는 조합을 일단 도와주고 부정은 일단 강하게 하고 이런 네. 좀 개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아마 제대로 되건 저 개인 소신입니다. 네. 예. 네, 오늘 부산 썰의 전쟁 6.3 지방선거 부산 결과 분석을 해보고 정비사업의 미래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강석점 교수님 그리고 조영철 편집장님 오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